2023년 5월 새벽 4시 보위부 요원 6명이 문을 걷어차며 들이닥쳤습니다. 그런데 그들 뒤에 서 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수갑을 채우는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 속에 담긴 진짜 의미를 그때는 몰랐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이런 구독과 진실을 좋아요는 세상에 알리는 큰 힘이 힘이 됩니다. 2023년 1월 평양의 겨울은 유난히 매서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추위를 몰랐습니다. 중구역 창광거리 고급 아파트 24시간 난방이 나오는 그곳에서 저는 따뜻한 아침을 맞이했지요. 여러분, 북한에서 겨울에 난방이 나온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십니까? 일반 주민들은 영하 20도에도 연탄 한 장 구하기 어려워 온 가족이 한 이불 속에서 벌벌 떨며 잠을 청합니다. 그런데 저는 달랐습니다. 아내가 끓여준 고깃국에 흰쌀밥, 그게 제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조선인민군 상장, 제2경제위원회 핵심 간부, 35년간 당과 수령에게 충성한 대가였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 따뜻한 밥상이 수천 명의 피 위에 놓여 있다는 것을. 그날 아침 7시, 붉은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이 전화기는 오직 한 곳에서만 옵니다. 만수대의 사당, 최고사령관 집무실. 아내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게 보였습니다. 여보, 조심해요. 그 말이 왜 그리 불길하게 들렸는지. 저는 군복을 갖춰 입고 검은 벤치에 올랐습니다. 운전병도, 경호원도 한마디 없었습니다. 차 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지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북한에서 갑작스러운 호출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특별한 임무를 받거나 아니면 그 끝을 보거나.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무슨 실수를 했나. 35년 충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동료들을 숱하게 봤습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김정은의 고모부 장성택도요. 만수대의 사당 3층 회의실. 김정은이 앉아 있었습니다. 양옆으로 군 수뇌부 12명. 저는 지정된 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의는 러시아 무기 수출 현황 보고였습니다. 제가 발표를 마치자 김정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철우 동무, 수고했소. 안도의 한숨이 나오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김정은의 시선이 제 옆자리로 옮겨갔습니다. 김명철 부부장, 저와 20년을 함께 일한 동료였습니다. 김명철 동무, 김정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외화 500만 달러가 어디로 갔소? 김명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수령님, 그것은. 말이 끝나기도 전에 보위부 요원 4명이 들이닥쳤습니다. 김명철이 끌려나가며 제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살려달라는 절규가 담긴 눈. 회의실 문이 닫히고 김정은이 말했습니다. 박철우 동무도 실수하면 저렇게 됩니다. 웃음기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따로 불려갔습니다. 김정은이 단둘이 마주하자고 했습니다. 박철우 동무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기겠소. 러시아 전쟁 지원 사업, 포탄, 미사일, 그리고 병력. 우리 청년들을 러시아 전선에 보내야 하오. 동무가 현지에서 총괄하시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남의 나라 전쟁터로.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온 말은 달랐습니다. 수령님의 명령이라면 목숨 바쳐 수행하겠습니다. 김정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여러분,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 임무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 그때 거절했더라면. 아니, 그때는 거절 같은 건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수령의 명령은 곧 1000명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지옥으로 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거쳐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에 도착한 건 2023년 2월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코를 찌르는 냄새가 먼저 저를 맞았습니다. 화약 냄새, 그리고 썩는 냄새. 6.25 참전용사였던 아버지가 말씀하셨지요. 전쟁터는 냄새로 기억난다고.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제야 알았습니다. 저를 맞이한 러시아 장교가 말했습니다. 조선 동무들 덕분에 전선이 유지되고 있어. 조선 동무들? 저는 물었습니다. 우리 병력이 얼마나 투입됐습니까? 장교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글쎄, 10,000명쯤. 정확히는 나도 몰라. 계속 오니까 10,000명. 우리 청년 10,000명이 이 낯선 땅에서 총을 들고 있다니. 저는 그때까지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제대로 몰랐습니다. 다음 날, 저는 최전선 시찰에 나섰습니다. 러시아군 참호를 따라 걷는데 낯익은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우리 청년들, 20살, 21살, 제 아들뻘 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6.25때 아버지의 사진에서 봤던 그 눈, 살아있지만 이미 죽은 눈. 장군 동무, 한 청년이 저를 알아보고 다가왔습니다. 혹시 평양 소식 좀 아십니까? 우리 어머니가 말을 잇지 못하더군요. 22살, 함흥 출신이라 했습니다. 그 순간 포격이 시작됐습니다. 굉음과 함께 흙먼지가 솟구쳤고 저는 참호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포격이 멈추고 고개를 들었을 때 방금 저와 이야기하던 그 청년이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었습니다. 눈을 뜬 채로 어머니를 찾다가 죽은 겁니다. 그날 밤 저는 더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후방 야전병원 뒤편, 러시아 병사들이 시신을 트럭에 싣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우리 청년들이었습니다. 수십 구의 시신, 얼어붙은 채로 포개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시신마다 주머니를 뒤지고 군번줄을 떼어내고 있더군요. 뭐 하는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러시아 병사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신원 확인 안 되게 처리하는 거요. 이 사람들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존재하지 않았다.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고 연인이 있었을 청년들이 이 얼어붙은 땅에서 이름 없이 사라지는 겁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시신은 어디로 보냅니까? 조선으로 송환합니까? 러시아 병사가 웃었습니다. 송환, 여기 구덩이에 묻지. 누가 시체 운반비를 내겠어? 며칠 후, 저는 차마 잊을 수 없는 장면을 봤습니다. 전선에서 후송되어 온 부상병들, 그중 우리 청년 3명이 있었습니다. 다리를 잃은 아이, 배에 파편이 박힌 아이, 눈을 다친 아이. 러시아 군의관이 힐끗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치료할 가치 없어. 처리해. 처리?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2명의 러시아 병사가 권총을 꺼내 들었습니다. 안 돼. 제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탕, 탕, 탕. 제 발의 총성. 제 발 앞에서 우리 청년들이 쓰러졌습니다. 그중 한 아이가 마지막으로 제 군복을 잡았습니다. 입이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니.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보낸 무기로, 내가 보낸 아이들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돈바스에서 석 달을 보내는 동안 저는 변하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죽은 청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를 부르던 그 입술이. 그런 제 변화를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평양에서 암호 전문이 왔습니다. 귀국 준비하라. 수령 동지께서 직접 보고를 받으시겠다. 이상했습니다. 보고라면 화상 통화로도 충분한데 그날 밤 저를 수행하던 통역관이 몰래 찾아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장군 동무, 조심하십시오. 평양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장군 동무 측근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있다고.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숙청. 그 단어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회의실에서 끌려나가던 김명철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그 차례가 제게 온 겁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돌아가면 죽는다. 그렇다면 여기서 끝을 내야 한다. 하지만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러시아는 북한 편이고 우크라이나는 전쟁 중이고 생각 끝에 폴란드 국경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1000km가 넘는 거리. 불가능에 가까웠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저는 몰래 기밀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USB 3개에 담았습니다. 김정은 비자금 계좌, 무기거래 내역, 그리고 우크라이나 파병 북한군 명단. 이것만 있으면 서방에서 저를 받아줄 겁니다. 탈출 경로를 짜고 현금을 모으고 신뢰할 만한 운전병을 포섭했습니다. 디데이는 일주일 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일이 어디 계획대로 됩니까? 제가 탈출을 준비하는 동안 평양에서는 저를 잡으러 특별한 사람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2023년 5월 15일 새벽 4시 쿵쿵쿵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숙소 문이 발로 걷어차이며 열렸습니다. 보위부 요원 6명이 들이닥쳤습니다. 박철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반역죄로 체포한다. 저는 침대에서 끌려 내려왔습니다. 팔이 뒤로 꺾이고
얼굴이 바닥에 처박혔습니다. 그때 누군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군화 소리가 멈추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들 준혁이가 서 있었습니다. 완전 군장 차림에 손에는 수갑을 들고. 준혁아.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내가 여기?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제 아들이 제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수송 차량 안, 저와 준혁이는 마주 앉았습니다. 다른 요원들이 있어서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32살, 저를 꼭 닮은 얼굴. 이 아이가 돌잔치 때 제 무릎에서 방긋 웃던 게 엊그제 같은데. 준혁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반역을 계획하셨습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준혁아, 내가 아는 게 적을수록 안전하다. 아들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준혁이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소연이가 할아버지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소연이 3살 된 손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준혁이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 계셔야 합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비행기가 평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이었습니다. 저는 검은 봉고차에 실려 어딘가로 끌려갔습니다. 눈이 가려져 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차가 멈추고 계단을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지하로 한참을 내려갔습니다. 눈가리개가 벗겨졌을 때 저는 시멘트 벽으로 둘러싸인 작은 방에 있었습니다. 천장에 달린 형광등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변기통 하나, 녹슨 철제 침대 하나, 창문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평양 외곽 어딘가에 있다는 보위부, 비밀 수용소. 들어가면 나올 수 없다는 그곳. 저는 그제야 실감했습니다. 아, 이제 정말 끝이구나.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무덤 뚜껑 닫히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다음 날부터 신문이 시작됐습니다. 아니, 신문이라기보다 고문이었습니다. 박철우, 누구와 접촉했나? 기밀을 어디에 숨겼나? 저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물이 쏟아졌습니다. 얼굴에 천을 덮고 물을 붓는 겁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죽을 것 같았습니다. 아니, 죽고 싶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전기가 왔습니다. 손가락에, 발가락에, 온몸이 불덩이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35년 군인 생활에서 한 번도 낸 적 없는 비명을. 신문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장군 동무, 이제 겨우 시작이오. 일주일만 버텨보시오. 다들 일주일 안에 다 불어. 그 일주일이 얼마나 긴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사흘째 되던 날 밤이었습니다. 옆방에서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 장군님, 저는 정말 모릅니다. 장군님, 김태호. 저를 수행하던 부관이었습니다. 저 때문에 끌려온 겁니다. 비명이 점점 처절해졌습니다. 살려달라는 울부짖음, 뼈가 부러지는 듯한 소리. 저는 귀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벽이 종이처럼 얇았습니다. 새벽녘, 비명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창문 없는 복도로 끌려가다 봤습니다. 태호의 시신이 들것에 실려 나가는 것을.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어 있었습니다. 28살, 갓 결혼한 청년이었습니다. 아내가 임신 중이라고 자랑하던 아이였는데 그 애가 저 때문에. 닷새째 되던 날, 신문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철우 동무,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왔소. 문이 열리고 3살배기 소연이가 들어왔습니다. 제 손녀. 아이는 저를 보자마자 할아버지 하고 달려왔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아이를 안았습니다. 작은 몸이 제 품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무서워. 여기 왜 이래? 신문관이 다가왔습니다. 예쁜 손녀분이시네. 박철우 동무, 동무가 협조만 하면 이 아이는 집에 갈 수 있어.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악마들이 3살짜리를 협박 도구로 쓰고 있다는 것을. 할아버지가 나쁜 짓 안 하면 소연이 엄마한테 갈 수 있어. 소연이가 제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그 맑은 눈. 저는 그 눈을 보며 오열했습니다. 차라리 저를 더 때리시오. 제발, 이 아이만은. 7일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자정이 넘어 독방 문이 열렸습니다. 신문관인 줄 알고 몸이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런데 들어온 건 아들 준혁이었습니다. 군복 차림에 권총을 차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시간 없습니다. 따라오세요. 저는 멍하니 물었습니다. 준혁아, 지금 뭐 하는 거냐? 아들이 제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아버지를 구하는 겁니다. 복도에 경비병 2명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준혁이가 제압한 겁니다. 아버지, USB는 어디 있습니까? 러시아에서 가져오신 거. 저는 대답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안전가옥에 숨겨뒀다. 준혁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거기로 갑니다. 그리고 중국 국경을 넘습니다. 우리는 지하 통로를 통해 빠져나갔습니다. 준혁이가 미리 경비 교대 시간을 파악해둔 겁니다. 비상구에 다다랐을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상치 못한 순찰조와 마주친 겁니다. 3명. 준혁이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동무들, 수고하오. 상부 지시로 이송 중이오. 순찰병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우리를 봤습니다. 이 시간에 확인 좀. 말이 끝나기 전에 준혁이가 달려들었습니다. 단 3초 만에 2명을 제압했습니다. 하지만 3번째 놈이 무전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뛰어들어 무전기를 쳐냈습니다. 몸이 천근만근이었지만 아들의 난린이 솟구쳤습니다. 준혁이가 마지막 1명까지 쓰러뜨렸습니다. 아버지, 빨리요. 5분 안에 들킵니다. 우리는 어둠 속으로 뛰었습니다. 새벽에 우리는 북중 국경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준혁이가 미리 준비해둔 민간 차량으로 갈아탔습니다. 두만강이 저 앞에 보였습니다. 5월이라 강물이 불어 있었습니다. 준혁이가 차를 세웠습니다. 아버지, 여기서부터는 혼자 가셔야 합니다. 저는 아들을 붙잡았습니다. 같이 가자. 준혁아, 넌 돌아가면 죽어. 아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누군가는 뒤를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준혁이가 말을 멈췄습니다. 소연이가 있습니다. 제가 돌아가야 아이를 지킬 수 있습니다. 손녀.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준혁이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저도 아들을 안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하는 포옹이었습니다. 준혁아, 나도 사랑한다. 저는 강물에 들어갔습니다. 5월이었지만 물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허리까지 차오르고 가슴까지 차오르고 발이 바닥에서 떨어졌습니다. 수영을 해야 했습니다. 고문으로 망가진 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때 뒤에서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탕탕 뒤를 돌아봤습니다. 강둑의 북한군 순찰대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준혁이가 서 있었습니다. 아들이 그들과 맞서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뒤돌아보지 마세요. 가세요. 준혁이의 외침이 강물 소리에 섞여 들렸습니다. 총성이 계속됐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헤엄쳤습니다. 울면서 헤엄쳤습니다. 아들이 저 때문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중국 땅에 손이 닿았을 때 뒤를 돌아봤습니다. 강 건너 2개 쓰러진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준혁아, 저의 절규가 새벽 강을 울렸습니다. 중국 땅에 올라왔지만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죽었습니다. 강 건너에서 쓰러지는 모습을 똑똑히 봤습니다. 저는 진흙탕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해가 떠 있었습니다. 젖은 몸이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움직여야 했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죽습니다. 준혁이가 목숨 바쳐 살려줬는데 여기서 죽으면 안 됩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연변 조선족 마을을 향해 걸었습니다. 걸으면서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 말을 왜 진작하지 못했을까? 왜 평생 표현 한번 못하고 살았을까? 군인이라서, 북한 사람이라서. 아, 준혁아. 해질녘의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조선족 마을이었습니다. 저는 한 농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60대 아주머니가 나왔습니다. 제 꼴을 보더니 깜짝 놀라더군요.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오?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람 살려주십시오. 그 아주머니가 저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따뜻한 온돌방에 눕히고 젖은 옷을 갈아입히고 뜨거운 국을 끓여줬습니다. 저는 국을 먹으면서 또 울었습니다. 사람의 정이 이렇게 따뜻한 건가?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당신 강 건너서 왔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머니가 한숨을 쉬더군요. 우리 오빠도 그쪽에 있어. 6점.
이호 때 헤어져서 70년이요. 같은 아픔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분단의 아픔을. 이틀을 쉬고 저는 다시 움직여야 했습니다. 아주머니가 사람을 소개해줬습니다. 탈북자들을 한국으로 보내주는 브로커라고 했습니다. 젊은 남자였습니다. 형씨, 3,000달러면 베이징까지 데려다 주겠소. 거기서 한국 대사관 가면 돼요. 저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빼돌린 비상금이 있었습니다. 5,000달러, 3,000달러를 건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믿을 놈이 어디 있습니까? 그 놈이 저를 데리고 간 건 베이징이 아니었습니다. 선양 외곽 허름한 창고. 차에서 내리자마자 사내 3명이 나타났습니다. 이 늙은이 돈 더 있을 거야. 털어. 저는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남은 돈도 빼앗기고 옷까지 벗겨지고 영하의 창고에 버려졌습니다. 이게 인간인가? 같은 핏줄끼리 이럴 수 있나? 죽다 살아났습니다. 새벽에 창고 청소하러 온 노인이 저를 발견했습니다. 역시 조선족이었습니다. 그분이 저를 살려줬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공안이 탈북자를 잡으러 다닌다는 겁니다. 저는 숨어야 했습니다. 그 노인이 화물 트럭 기사를 알았습니다. 베이징까지 가는 트럭. 저는 화물 컨테이너 안에 숨었습니다. 깜깜한 철제 상자 안에서 사흘을 보냈습니다. 물도 없고 음식도 없고 목이 타서 죽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제 오줌을 받아 마셨습니다. 여러분,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인간의 존엄이고 뭐고 없었습니다. 그냥 살아야 했습니다. 준혁이를 위해서라도. 컨테이너 문이 열렸을 때 저는 거의 시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베이징에 도착한 겁니다. 베이징,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사람은 많은데 저는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컨테이너에서 나온 뒤 저는 폐지 줍는 노숙자 행세를 했습니다. 남루한 옷, 때 묻은 얼굴. 아무도 저를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그게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낮에는 공원 벤치에서 잠을 자고 밤에는 움직였습니다. 목표는 하나, 외국 대사관. 한국 대사관은 경비가 너무 삼엄했습니다. 중국 공안이 24시간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일주일을 헤매다 정보를 얻었습니다. 유럽 국가 대사관들이 모여있는 지역. 거기라면 가능할지도 모른다. 저는 마지막 도박을 준비했습니다. 실패하면 죽음, 성공하면 자유. 둘 중 하나였습니다. 2023년 6월 3일 새벽 3시, 저는 한 유럽 국가 대사관 뒷담장 앞에 섰습니다. 3m 높이의 담. 꼭대기에 철조망이 감겨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야 뛰어넘었겠지만 58배 고문으로 망가진 몸으로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뛰어올랐습니다. 손이 담 꼭대기에 닿았습니다. 팔 힘으로 몸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때 철조망이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팔뚝이, 배가, 허벅지가 찢어졌습니다. 저는 비명을 삼켰습니다. 피가 철조망을 타고 흘렀습니다. 이를 악물고 넘어갔습니다. 쿵. 대사관 안쪽 땅에 떨어졌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었습니다. 살점이 철조망에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냈습니다. 저는 기어서 본관을 향해 갔습니다. 살려주세요. 저는 북한군 상장입니다. 제발. 대사관 직원들이 뛰어나왔습니다. 제 모습을 보고 기겁을 했습니다. 피투성이 동양인 노인이 마당에서 기어오고 있으니까요. 저는 겨우 말했습니다. 정치적 망명, 신청합니다. 그리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저는 의무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온몸에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중국 공안 차량이 대사관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북한 측에서 압박을 넣은 겁니다. 저 자는 살인범이다. 즉각 인도하라. 48시간 동안 대치가 계속됐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떨었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끌려가면 끝입니다. 대사관 직원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정말 북한 장성이라면 증거가 있습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옷 안감을 찢어보십시오. USB가 있습니다. USB 안에 자료가 확인되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김정은 비자금 계좌, 북한 러시아 무기거래 증거, 우크라이나 파병 북한군 명단. 국제적으로 폭발력 있는 정보였습니다. 해당 국가 정부가 움직였습니다. 유엔이 개입했습니다. 중국도 더 이상 강하게 나오지 못했습니다. 72시간 만에 저는 특별기로 유럽을 거쳐 한국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대사관을 떠나는 날, 서양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왜 목숨을 걸고 탈출했습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동족을 죽이는 무기를 만들 수 없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며 창밖을 봤습니다. 중국 땅이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묻힌 땅, 다시는 갈 수 없는 땅. 저는 눈을 감고 중얼거렸습니다. 준혁아, 아버지가 해냈다. 2023년 6월 8일,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트랩을 내려올 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대한민국 땅. 분단 78년 만에 처음 밟아보는 남쪽 땅이었습니다. 공항에는 국정원 직원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휠체어에 태웠습니다. 청사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고층 빌딩들, 번쩍이는 자동차들, 화려한 간판들. 이게 같은 민족이 사는 나라인가? 북에서는 상상도 못할 풍경이었습니다. 문득 눈물이 났습니다. 아내가, 딸이, 손녀가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아직 저 북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준혁이는, 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자유를 얻었지만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게 과연 승리인 걸까요? 하나원에서 한 달을 보냈습니다. 조사도 받고 건강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 날이 왔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모였습니다. 저는 준비한 원고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의 실상, 러시아와의 무기 거래, 우크라이나 파병의 진실. 기자들이 열심히 받아 적었습니다. 그때 국정원 직원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저는 멈췄습니다. 마이크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방금 소식을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아들 박준혁이 북한에서 공개 총살당했다고 합니다. 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아버지를 도운 죄로, 반역자의 아들이라는 죄목으로.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마이크 앞에서 오열했습니다. 준혁아, 아들아, 이 아비를 용서해라. 기자회견 후 더 많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내 명옥이와 딸 은별이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다고 합니다. 요덕 수용소. 들어가면 살아서 나올 수 없다는 그곳. 그나마 다행인 건 손녀 소연이었습니다. 3살짜리 아이라 외갓집으로 보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아이도 평생 반역자의 손녀라는 낙인을 달고 살아야 합니다. 저 때문에, 다 저 때문에. 저는 매일 밤 악몽을 꿉니다. 아들이 총살당하는 꿈, 아내가 수용소에서 굶어가는 꿈, 손녀가 저를 원망하며 우는 꿈.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습니다. 자유를 얻었지만 그 대가가 너무 컸습니다. 너무나 컸습니다. 그래도 저는 살아야 합니다. 준혁이가 목숨 바쳐 살려준 생명이니까. 저는 지금 증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유엔에서, 전 세계 언론 앞에서 북한의 진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아들 사진 앞에 술 한 잔을 올립니다. 준혁아, 오늘도 아버지가 증언한다. 네,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마. 여러분, 저는 통일을 기다립니다. 통일이 되면 가장 먼저 아들 무덤을 찾아가겠습니다. 수용소에 간 아내와 딸을 데려오겠습니다. 손녀를 안아주겠습니다. 그날이 올 겁니다. 반드시 올 겁니다. 우리 세대에서 안 되면 다음 세대라도 부디 그날이 오기를.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박철우입니다. 북한이 숨기고 싶어하는 진실을 아는 사람입니다.